정치 속을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 장인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논리 장인님과 여의도 스포일러님 지금 여야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절연은 민주당의 논리다. 네. 라고 하면서 그 공방하지 말고 민주당 프레임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 전환을 하자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전륜, 윤석열 전 대통령 노선, 윤석열 정치와 끊자. 그래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도 어느 정도 치를 수 있고 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게 민주당 프레임인가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 윤 어게인 장동혁 그 노선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 20% 안팎이에요. 20% 안팎. 그러니까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장동혁 대표가 전류는 민주당 프레임이다 하면서 사실상 그걸 거부했잖아요. 근데 전륜하랬더니요. 이 장동혁 대표는 절민을 한 거예요. 절민을 한 거다. 80% 국민을 끊어버렸어요. 80%. 전륜하랬더니 절민한 제1야당 대표예요.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의원님. 네, 이게 지방선거의 그 핵심 지지층들을 좀 이탈 없이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1심 선고 이후에 내놓은 입장도 좀 당의 분란이 커지지 않는데 방점을 찍었다라고 그 측근분들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민에 가까운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분석될 수 저는 있을까요? 목표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목표가.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 앞두고 상식적으로 보면 네. 당을 저렇게 축소지향해서 운영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거 납득이 좀 안 되는 얘기고. 아, 그러면 저 사람은 혹시 목표가 다른 거 아닌가? 이걸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네. 결국에는 본인의 권력 기반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 이 당권을 둘러싼 그런 이제 당내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면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가 이제 통상의 네. 그런 이 판단에 따라서 좋지 않아도 안 물러나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들에게 가혹한 정당이었어요. 별로 임기 채운 당대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당이 성격이 많이 변화했잖아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네. 극단적 지지층이 생겼어요. 국민의힘에도 사실은 상대방인 민주당에도. 근데 그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고 여기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꽉 쥐면 전환길 고성국 같은 스피커들을 동원해서 그러면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대신임 투표 이런 걸 내걸었던 자신감도 거기에서 오는 것 같고 여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물러나라 그러면 당원들한테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그 대응을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게 이해가 됩니까? 이 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저런다는 게? 저도 뭐 취재를 해오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지고 사실 뭔가 유지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대표도 서울이랑 부산을 이제 정치 생명 건다라고 했으니까 네. 뭔가 다른 보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어제 그 동아일보 천광함 논설중앙이 네.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장동혁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정답을 이게 주셨네요. 뭐냐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데 이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감각 그게 저는 합리적 판단, 뭐 상식적 사고, 뭐 네. 합리적 사고, 상식적 판단 이런 건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북한 정권은 왜 저럴까? 네. 북한 정권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국민들, 그 북한 주민들 뭐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핵 개발한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저 북한 정권 왜 저럴까?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입니다. 그 선구자가 지금 국정원장하고 있는 이종석이에요.
북한 연구자 시절에 네. 북한 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식의 사고로 이해하지 이해하면 않고.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네.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부의 시선으로. 네, 내부의 네. 시선으로 하자. 이게 내재적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도경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방금 전에 박원석 다 장도혁 의원께서 대표가 얘기하신 대본다는 것도 거군요. 박원석의 생각이 아니라 쟤는 왜 저럴까 하고 내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적 접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처럼 이제 장동혁은 내재적 접근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조금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혹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대중정당의 소멸이에요. 원래 대중정당은 저러면 안 되거든요. 캐치올 파티가 대중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 상식, 합리 이런 거에 기초해서 지지층을 넓게 묶어내는 게 대중정당의 그동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그 힘도 과거의 보수정당이 좀 잘 나갈 때, 네. 건강했을 때 그런 식의 집권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불러들이고 좌클릭하면서 네. 경제민주화와 네. 복지 이런 걸 그랬죠.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집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정치의 중심 좌표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최대한 그 시점에 지지층을 넓게 확보하는 전략을 취해왔어요. 근데 이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정체성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정체성. 네,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아주 강렬하게 강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아까 말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네, 그 그걸로 포퓰리즘 돌파하겠다. 하는 근데 거다. 이게 서구에서도 보면 네. 오랫동안 집권했던 그 대중정당들이 이른바 카르텔화되면서 이게 퇴조하니까 그 자리를 뭐가 메우고 있냐. 그런 포퓰리즘, 극단 정당들이 메우고 있어요. 그게 유럽에서 막 그 극우 포퓰리즘이나 네. 트럼프, 다른 뭐 멀리 갈 이 예도 없이 원래 공화당의 전통적 범죄에 벗어나잖아요. 저번에 모든 그 정치 스타일이. 이런 게 우리도 등장한 거예요. 근데 더 나빠. 왜 더 나쁘냐면 내란 뒤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헌법과 법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 뒤에 그런 행위에 책임 있는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고 오히려 더 극단으로 치달으면 영구적으로 집권이 불가능한 정당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어제 사실 장도혁 대표가 그 부분과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용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서울이랑 부산 쪽에서 뭐 주진 의원이나 신동욱 최고위원, 뭐 나경원 의원님 이제 출마설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없지만 근데 그런 거 적극 권장한다. 이제 약간 경선을 좀 흥행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오세훈 시장의 그 위기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어제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이 뭐 민주당 프레임에 빠져갖고 뭐 자멸을 자초하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은 오세훈과 장동혁은요 이 6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오세훈은요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걸려 있죠. 그 생사가 걸려 있는 네. 문제고 장동혁은 우리 많은 이제 내재적 접근을 한 결과 저 사람은 지방선거 승리보다도 그 이후 당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나 보다. 이런 지금 잠정적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근데 장동혁이 오세훈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 이 격차가 쉽게 좁혀질 것 같지가 않고 지금요 이제부터 이제 출마 출마 포기자, 포기자. 예, 출포자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세 지역 있고 경합 지역 있고 열세 지역 있잖아요. 뭐 열세 지역은 원래부터 뭐 출마 희망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요 경합 지역 이런 데에서 이제 출마 포기자, 출포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확산될 것 같아요. 싼될 것 같다. 저는 오 시장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어떤 지금 측면에서? 본선이 어려운 거는 뭐 네. 말 하나 안 하고 본인도 인정하시잖아요. 이대로면 이제 나도 진다. 위기감이 근데 그게 있으시죠? 아니고 네.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을 공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의심케 하는 몇몇 대목들이 있어요. 어떤 대목일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연일 이 단체장들을 향해서 강도 높게 어쨌든 무슨 뭐 지옥 훈련 얘기도 하고 현직들. 현직 단체장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거나 네. 그냥 프리패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겨냥하는 걸까? 대구 경북 지역의 단체장들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안전한 데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뭐 컷오프. 근데 이제 컷오프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는 사실 없잖아요. 아, 그 명태건으로 기소됐다. 뭐 그런 거 굳이 있죠. 걸라면 걸 수는 네, 그런 거 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도 흠집을 잔뜩 내가지고 경선 붙이거나 뭐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한 얘기도 이제 오 시장이 답답하죠 지금. 네. 아니 제가 오 시장 입장에도 답답할 것 같아요. 작년 뭐 가을까지는 앞섰어요. 근데 그 뒤에 두 가지가 작용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여당 쪽에서 집요하게 어쨌든 오세훈 공격을 했고 네. 정원호 띄우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구도를 좀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당이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선거에 당이 도움이 안 돼. 그럼 당연히 좀 당장 후보는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공천이 끝나고 나면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비슷하게 반응할 거예요. 지금 공천 앞두고 있어서 조금 이제 키를 낮추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거에다 대고서 민주당식 발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히 이거는 뭐 그 선을 긋는 거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면은 저거는 적을 유리하게 하는 거다. 그런 식의 언급도 아니 우리 당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후보라면 저렇게 발언 안 할 것 같아요. 설사 오 시장이 조금 본인한테 섭섭한 얘기를 했더라도 야 지금 분위기가 손절 아닌가? 근데 그러면 자해행위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현직이 그래도 가장 뭔가 아니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게 네. 나와요. 그나마 해볼 만한 카드인데 만약 거기다 대고 이제 그런 식의 위협을 한다면 자해행위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아 목표가 다르구나. 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구나. 좀 뉴페이스들이 들어와서 경선이 흥행하길 바라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를테면 붐업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이런 환경이나 그런 상태라면은 그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런 상태인가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나마 경쟁력을 보이는 후보가 네. 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게 선거 전략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했어요. 네. 어제. 3자 구도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장동혁의 전략이 한동훈 꺾는 겁니까? 어제 여기서 아주 청기누설을 했더라고요. 한동훈이 뭐 무소속 출마할지 안 할지 뭐 정해진 건 그렇죠. 없고요. 뭐 저도 가능성만 출마하더라도 물었습니다. 어디 네. 할지 뭐 정해진 바가 없는데 뭐 한동훈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한다면 승리 전략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본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좀 드러난 건데 지금요 어겐 2018년 그러니까 대구 경북 빼놓고 다 전멸했을 당시에 그게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대로 가면요 영남 자민련도 힘들다고 봐요. 이제 오늘부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구 2박 네. 3일 일정이고 뭐 저도 이제 금요일에 대구 좀 합류하세요? 가볼 텐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대구 가기 전에 좀 대구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최대한 뭐 안테나를 세워서 대구의 밑바닥 그 흐름, 민심 이걸 쭉 제 나름대로 캐치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데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평생 국민의힘 책임당원 저쪽 당 민주당 찍어준 적 한 번도 없다는 사람들 중에서 나 지금도 책임당원이고 당비 뭐 내고 있는데 요번에는 나 민주당 찍을 거다. 민주당을 찍을 거다. 김부겸이 나오면 무조건 찍는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아니고 수십 년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에서 왜 이 지금 국민의힘은 요번에 폭망해야지 새싹이 돋는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면서 김부겸 나오면 무조건 찍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럼 대구를 먼저 가시는 거는 네. 대구의 가능성이 좀 더 커서일까요? 대구 지역 아니 출마 그게 가능성?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대구를 2박 3일 가고 그다음에 아마 부산 가고 또 다른 뭐 호남 쪽도 가고 충청도 가고 할 건데 전국 순회를 하시는 지금 거군요. 이제 한동훈이 하는 캠페인은요. 함께 보수 재건이에요. 함께 보수 재건인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실제로 3자 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어제 나온 답변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대구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아니냐라고 뭐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대구 가능성이 가장 그래도
아니 뭐 최종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를 출마할지, 네. 뭐 어느 지역에 그렇죠. 뭐 아직 출마할지는 결정은 봐야죠. 지금은 뭐 그걸 예상하기는 좀 네.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대구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면 화면상으로는 많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면 지난번에 어떤- 장동혁 아, 네. 대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대구 민심이 좀 싸늘한 것도 있고, 준비도 안 한 것 같아요. 보통 당대표가 가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당 이제 기관 조직들 동원하고, 그렇게 썰렁하게 안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공중에서 잡은 화면을 보니까, 그 서문시장 그 가운데 이렇게 통과하는데, 한 진짜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여당 대표가 가서 서문시장에서 저런 장면이 나왔던 적이 있나?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탄핵 직후에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지금 민심 별로 안 좋은 거죠. 여기 여러 요인이 있어요. 당 운영하는 모습도 그렇고, 경제도 안 좋고, 장동혁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초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개인 팬덤이 일정하게 있고, 네. 꼭 대구 사람 아닌 사람들도 갈 거예요. 한동훈 팬덤은. 그러면 이제 막 북적북적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닌 분들도 오시고. 이 화면상 대비는 될 거다. 다만 아까 이제 보수 재건, 함께 보수 재건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나 우리 신지호 의원님한테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윤, 전륜을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그 한동훈 대표가 선언했죠. 네. 그리고 그걸 들었고, 그리고 12월 3일 날 그 행동은 여당 대표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반윤이라는 것 이외에 구 국민의힘 혹은 장도혁과 차이가 뭐냐? 이를테면 보수가 재건해야 된다는 거는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가치 비전 이런 측면에서도 도대체 보수가 뭐가 중심이야? 이런 게 이제 흐릿해진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반윤 차별성밖에 없는 것 같다. 헌법 상식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던데 네. 사실 그건 너무 일반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좀 당을 만드는 건지 뭐 하는 네.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완결성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재보궐선거는 출마할 거라고 보고 네. 그냥 정치 문법으로 생각해 보면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설령 떨어질 위험도 있죠. 모든 선거가 그런 위험이 제로인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디냐 그러면은 뭐 TK냐, 네. PK냐, 수도권이냐, 그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선택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 잘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 고립무원인데 네.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정치인이 돌파해야지. 보수 재건 가치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뭐 박원석 의원님이 주신 그런 것도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그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취모라고 불리는 민주당 이제 뉴 이재명 그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대통령 SNS를 보니까 대통령은 뒷전이 된 적이 없고 여당은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법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관련한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이 타이밍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 읽어봤는데 네. 말씀 주셔가지고 네. 뭐 새벽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당청관계 이상무 이 이상무. 얘기를 하나 하신 거고, 하나는 여당한테 대한 주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이제 입법 속도전 얘기를 했고, 네. 그게 좀 흐트러졌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그로 인한 당내 갈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키를 굉장히 낮췄어요.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에 당대표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집중해서 네. 뭐 서포트하겠다 이런 기조로 돌아섰는데, 그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제 만족해 하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집중해달라 이 부탁을 여전히 입법에, 하는 것 같아요. 입법에 서로 각자 할 일 집중해. 잘하자. 근데 지금 당이 잘할 일은 어쨌든 이 민생, 경제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국회에서 이 여당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이상 없게 잘하자. 네. 어떻게 네. 봐야 되지? 안 저는- 그래도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당청 관계에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여유의 표현이다 이렇게 여유가 봅니다. 담겼다. 그러니까 뭐 명청 갈등이다, 명청 심지어 명청 대전이다. 그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 이번에 조국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확실하게 군기잡기에 네. 성공했고, 그리고 저는 그 상징적인 게 뭐 현진우나 뭐 문자파동의 김남국, 네. 김남국이 당 대변인의 선임이 됐잖아요. 맞죠. 그럼 그게 용산발인지 아니면 정청래 발인지
당대표 발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당 대변인은 사실 뭐 당 대표 그렇죠. 당대표가 임명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용산에서 얘 좀 임명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발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네, 의지를 갖고. 정청래가 지금 그 현지 누나 문자 파동 때문에 당분간 어디 얼굴 내밀기도 힘들어진 이 재활용을 제가 이 친구로 가져다가 이렇게 재활용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죠? 예. 쭉이신 거죠. 이렇게 네. 느껴져요. 네. 제 네, 뇌피셜로. 뇌피셜로.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제 아주 바짝 엎드려가지고 뭐 김남국도 뭐 대변인도 먼저 시켜주고 뭐 이런 식의 이게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볼 때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 자식 이제 좀 철이 들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로 그 공치모 모임이 뜨고 거기 100명 넘게 들어가면서 조금 당내에선 더 시끄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공치모는 워낙 명분이 좀 후져요, 한마디로. 공소 취소와 이게 뭐 국정조사. 민주공화국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100명 이상씩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정말 후져요, 명분이.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이 파워게임에서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을 향한 아부정치, 이른바 아부정치가 만개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뇌피셜에 대한 평가도 아니 근데 하면서. 사실은 지금 시점을 보면 네. 뭐 그런 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여권 전체에 네. 그 그립이나 이 중심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가 있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임기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지났고 네.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그러면 누구 얼굴로 치를 거냐. 통상 이 시점에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겁니다. 네. 뭐 역대 모든 여당들이 네, 그렇게 네, 치렀어요. 그렇게 보면 자연스러운 음, 현상인데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몇몇 갈등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왜 갑자기 합당을 제안했을까. 근데 제안해놓고 관리가 또 안 됐잖아요. 또 왜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여기에 반발했을까. 여기에 아직도 조금 좀 이해 안 가는 구석들이 좀 있고 어쨌든 정리가 되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공치모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당내 공식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뭐 그쵸. 정치검찰 특위가 어쩌고 저쩌고 있고. 특위도 네. 있고. 근데 왜 공식 기구로 안 하고 의원 모임이라는 부자연스러운 형식을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취할까? 결국 저게 어쨌든 표방하고 있는 명분은 명분대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력화 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명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분이 조금 뭐 구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 재판은 5년간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소가 잘못된 거라면 사법 절차 내에서 바로잡히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조작 기소가 정말 법적 근거가 있는 실체라면 이거 범죄예요. 그러면 차라리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으로 수사하자. 라는 게 여당다운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서 당의 공식 기구에서 의결해가지고 할 문제고. 또 국정조사도 근데 하려면. 그것도 아니고 무슨 서명운동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 근데 정청래 당대표는 정작 본인 입으로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하게 그 당 공식 입장하고 궤를 달리하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그렇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력화 측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저 무슨 꿍꿍이가 있어 저렇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변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윤건영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네. 그 순간에 그 세력화의 취지도 내가 뭐 일정하게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뭐 공치모도 그렇고 최근에도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랑 네. 이성윤 의원이 이제 강제 탈퇴를 당하고 네. 네, 실제로 친명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화가 뭔가 많이 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뭐 합당 논의나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불거진 것 같지만. 그렇죠. 그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뻔질나게 이 제명인의 마을 아주 빈도수가 가장 높은 방문자였어요. 댓글도 많이 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강퇴당했다. 이게 상징하는 바하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요새 뭐 탈어준? 그런 표현들이 그런 있더라고요. 표현, 뭐, 류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뭐 영향력 그룹으로 급부상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뭐 권력 지형의
변동이고 그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네. 있다는 얘기죠. 아니, 알겠습니다. 저 다 좋은데 네. 정치가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블랙 코미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여야 할 거 그게 이제 없이. 국민의힘 내에서 일종의 무슨 여러 가지 제명극들이나 네. 심지어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당대표를 자르는 이런 현상까지 그 벌어지는 투표해가지고. 게. 근데 이런 어쨌든 각 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사실은 어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고통이나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하고 거리가 멀어요. 먼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의제가 안 돼요. 이 정치의 영역에서. 그 정치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막 들끓어요,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이게 뭘 가지고 들끓나 보면 전부 이런 거야. 어떤 내부 의제는 다툼. 의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잔혹극이에요. 그냥 블랙 코미디가 아니고. 정작 사람들이 먹고 살고 중요한 문제는 정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은 특히 여당은 자중해야 돼요.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주체입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 저렇게 막 내부에서 뭐 아까 뭐 탈어준 네.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까지 다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게 뭐 다툼을 벌인다. 아, 이거 볼성사나운 모습이죠. 좀 여당은 네, 뭐 대통령실이랑도 소통을 할 거고 청와대랑도 그럼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 가야죠. 그리고 네. 대통령이 정리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아 오늘 글도. 네, 그러나 이제 이 당청 관계가 밖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거 없고 잘하자, 집중하자, 뭐 이런 동료 차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의 시작이 될지 봐야 되겠네요. 어제 본회의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한 최소 30표 정도가 찬성표가 나온 걸로 보이고 반대로 말하면 한 반대표가 80표 그래도 내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제 그 놀랐어요, 결과는 어떻게 저는. 어디에 뭐 놀라신 거예요? 통과는 당연히 될 거라고 봤는데 87명이나 반대를 했다는 게 아니 왜냐하면은 강선우 의원은 처신 때문에 탈당했는데 제명도 당했고 네, 본인은 뭐 그랬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돈 받은 거는 수사 결과상 사실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온정주의적인 이런 면모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당에서 글쎄요 반대표를 찍었을 가능성은 없고 조국혁신당도 찬성 당론을 그렇죠. 정했으니까 찬성 결국 당론을 민주당 했고. 편인데 87명이면 민주당 의원 과반이 넘어요. 그럼 민주당만 투표했으면 이거 부결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당이 더군다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 보기에 별로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 네. 87표인가요? 네, 맞아요. 그 87표가 단순히 동정표만 있을까요?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정이 아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강선우의 상황을 미래에 자신에게 투영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동정표가 아니고 약간 동병상련표일 수도 있어요. 면상 그건 뭐 알 수가 어떤 표인지 없지만 알죠. 익명은 단순한 사실 그 187표가 다 동정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제 네. 강선우 의원이 뭔가 그 전에 이제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게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니,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이제 그거 네, 할 때 그 그 얼마나 영향을 받죠. 만약에 예, 앞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예, 그 영향도 있는데 하여간 100% 전 동정표가 아니고 아니 뭐 친전을 몇 번씩 보내고 거기에 이제 아주 구구하게 또 억울함을 많이 본인의 결백함이나 이런 걸 호소하고 썼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한때 동료였으니까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다 이거는 명분상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데가 있는데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87표나 나왔다는 거는 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이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땐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그쵸. 나올지. 근데 당이 처리할 때 강선우 의원과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약간 차이를 항상 보였잖아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빠르게 제명을 하고. 훨씬 냉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도 좀 당의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게 그쵸. 그 수사가 아직 본격화 안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그 뒤에 봐야 되겠죠. 강선우 의원이 어제 들고 있는 거에 그 원고를 보니까 위에 결연, 담담, 당당 이렇게 손글씨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인상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워딩을 좀 보면 패션 정치를 했던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하고 사죄 드린다 라면서 계속 이제 돈을 돌려줬다 결백을 많이 강조를 하던데 그런 게 좀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들리셨어요? 아니 본인 입장일 수 있는데 이제 수사의 결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김경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공천을 받았잖아요 단수로.
그리고 강선 의원이 그걸 공관위에서 강하게 주장했다는 게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네. 확인이 된 상황이고 본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수사의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다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고 패션 정치 얘기는 글쎄요 좀 빼늦은 자성? 뭐 그렇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강선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한 뭔가 느낌을 뭐 얘기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네.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87명이나 그 체포동의안에 저 반대표를 찍은 네. 민주당 의원들 다 뭐 민주당 과거 전부 일치는 할 수 같으면요, 없지만 과거 네. 같으면 이게 제1야당의 밥이 돼야 돼요. 얼마나 그 호재입니까? 저렇게 썩어 빠진 집권 여당, 저렇게 공천 헌금이나 챙기는 저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는 87명이나 있는 저 썩어 빠진 집권 여당,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할 수 있는 호재인데, 네. 그 장모 시스템이 잘 안 돼요, 지금. 제1야당의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